각손혈 위치가 귀 끝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귀를 어떻게 끝을 형성하고 있는가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동맥에서 백회혈 타멸 과정에서 양쪽 귀 끝을 연결한 선에 어, 두부 정중선이 만나는 곳이다라는 표현을 했죠. 이 과정에서 귀를 이제 이렇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접는 표현을 귀 부를 접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목표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귀라고 하는 자체가 실제로 이 귀 내부의 구조 안에 세미서큘러 캐널이라고 하는 세방고리관이라고 하는 그 인체의 평형, 자세 조절에 관여되는 일종의 현대판 자이로스코프가 달려 있는 거죠. 이 자이로스코프 형태를 하는 이 세방고리관이라고 하는 이 고리의 형태가 실제로 머리의 입장에서 보면 대략 30도 정도 경사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사진 거죠. 수직의 위치에서. 그래서 이거를 수평 위치로 잡아줘야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귀를 접을 때 이 귀불과 귀끝을 연결한 선을 이러한 목적으로 잡는다라고 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접힐 때 귀끝이 닿는 부위가 현재 각손인데 그 각손혈은 귀끝에서 옆머리, 그러니까 이 템포랄 영역의 관자근 영역이라고 일상할 수 있는 거고요. 이첨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귀 끝에 있는 경혈입니다. 그러니까 귀 끝에 귀 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첨혈은 경의 기혈인데 이 혈의 특징이 이침요법에 활용되는 경혈로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어디에 씁니까? 라고 할 때 주로 이런 이비인후과적인 측면의 병증에 많이 쓰니까 사실 우리가 각손의 주치나 이천의 주치가 대략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이비인후과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첨혈의 위치를 각손혈과 비교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과정에서 동맥의 백회혈을 타멸하고 타멸의 의미를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와 어떻게 연결할 건가도 다시 한번 학습을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두정부 사실은 의학에서 말하는 두정부의 위치와 백회의 위치는 차이가 있더라. 이러한 얘기를 했던 내용도 다시 학습을 해서 여러분이 보다도 정확한 머리 부위의 경혈의 타멸 그리고 시술 역량을 가지길 바랍니다. 한편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귀라고 하는 부위가 사실은 단순하게 그런 어떤 수소양 삼초경 아니면 우리의 귀의 어떤 그 소음을 그러니까 소리를 모으는 공간이죠. 귀가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귀구멍 속으로 들어갈 소리를 이 귀바퀴와 이것들이 그 외부의 소리를 모으게 하는 하나의 일종의 반사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지 않나요? 다만 이제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의 귀는 뭐 그러니까 귀가 자체가 움직이지 않죠. 혹시 여러분 귓바퀴를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나요? 뭐 어떻게 움직여요? 그런데 혹시 집안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작은 소리에 얼마나 민첩하게 귀가 쫑긋 쓰고 귀가 방향성을 가지는지 자제로 움직이죠. 인간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인간이 못 움직인 게 아니라 원래 인간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여기 잘 보면 태화된 근육 형태의 근육의 흔적 기관이 있어요. 뭐죠? 윗 귓바퀴근, 뒷 귓바퀴근, 앞 뒷바퀴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흔적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노력하면 이 근육들을 수축시킬 수 있어요. 그럼 그 수축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어, 귀를 고양이와 강아지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이 학습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기인열전 같은데 이런 거를 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한다고 보여주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자세히 보면 이 영역은 계맥, 각손, 계맥, 노식이라고 하는 영역의 지역이고 이 지역은 지금 각손,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에 화료혈, 예, 이 귓바퀴근 주변에도 각각의 영역의 경혈들이 나름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앞 귓바퀴근 이 영역은 물론 앞에 귓바퀴근을 염두에 두진 않지만 이문, 청궁, 청해라고 하는 이제 경혈들이 앞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수태양 소장경에서 청궁 배웠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귀를 지배하는 신경이 뭐냐? 얼굴 신경이에요. 물론 일부는 어, 목신경에서 흘러나오는 귓바퀴 신경, 큰 귓바퀴 신경이 존재해요. 그런데 얼굴 신경과 함께 또 무엇이 분포하냐? 미주 신경이 분포해요. 대표적인 부교감 신경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업 시간에도 베이갈 스티뮬레이션 미주 신경 자극술이라고 하는 걸 언뜻 말했을 거예요. 자극술. 이게 왜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 영역 안에 미주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얼굴신경에도 그 내부에 부교감신경 섬유가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귀바퀴의 미주신경 영역을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적인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결국은 최근 들어 이침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처음 이침이 등장할 때만 해도 미주신경의 이런 자극 기술의 입장에서 이 이침을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귀라고 하는 것을 한의학에 있어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관점으로 서양의 한 의학자들이 활용하면서 그 활용도가 점점 중의학, 한의학에 흘러 들어와서 이러한 복잡한 귀 부위에 기능적 맵을 만들었고 이 기능적 맵을 이용한 다양한 증상 치료가 가능한 거죠. 왜 귀에 이런 게 적용 가능합니까? 그러면 침술은 일회성이에요. 여러분 일회성이란 말이 뭘까요? 시술을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자침 치료 받을 수 없잖아요. 뭐 우리가 입원하면서 몸에다가 침을 계속 받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매선침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물론 원래부터 있었지만 몸 안에 가느다란 섬유를 이용해서 몸에다가 침자극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거를 24시간, 365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자극을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한 도구들이 만들어져서 매선침이라고 하는 침법들이 등장합니다. 매선침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침이라고 불리는 몸속에다가 금을 박아서 침술 치료를 받은 그러한 20세기 모형의 한의학 치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회적인 문제인데 이 침은 바로 이 일회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귀 부위에 스티커 형태의 침을 밴드 형태로 부착하고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을 계속 자극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자극이 결국 뭐죠?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 시간과 자극 강도라고 얘기를 계속 했어요. 자극량은 자극 시간과 자극 강도를 결정하는데 귀침은 자극량은 비록 적을지라도 자극 강도는 비록 작을지라도 자극 시간을 늘림으로써 전체적인 자극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한 측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더 침술의 위험 요인, 특히나 통증이나 여러 가지 불쾌감을 최소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런 침을 통한 건강관리 체계가 한의학에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차지하는 신경학적 아니면 여러 가지 특징은 뭘까요? 그러면 위주신경 관련 요인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여러분이 이러한 연구와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 관자 부위를 비롯한 이제 귀 부위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도 여러분이 잘 살펴보기 바래요. 특히나 머리 부위에는 혈관이, 체표 혈관이, 동맥 혈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동맥은 주로 눈에서 나오는 거는 옵살믹 아터리라고 해서 뇌동맥을 통해서 흘러나오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바깥목 동맥,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라고 하는 바깥목 동맥을 통해서 머리 위로 올라가서 두부, 귀, 얼굴 등을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이해했을 때 어제 얘기한 것처럼 계맥과 노식과 같은 특정 경혈들이 왜 혈관을 출혈시켜서 자랑요법을 했을 때 그 치료적 효과를 발휘할까라고 하는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아터리와 같은 동맥 혈관을 손상 준다는 건 아닙니다. 예, 동맥의 손상은 지혈이 불가능한 어떤 상해가 생기기 때문에 지혈 문제를 고려한다면 아터리보다는 베인을 위주로 하는 아니면 말초혈관을 중심으로 하는 점자 출혈이나 자랑요법을 시술해야겠죠. 다만 베인은 결국 아터리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베인을 출혈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아터리를 통해서 베인으로 넘어가는 관문의 수로 일종의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 또 귀 주변에서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되는 거는 예풍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얼굴로 가는 안면신경, 얼굴신경이라고 하는 운동신경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귀를 중심으로 하는 예풍, 그 다음에 이 꼭지돌기 주변에 있는 예명이나 안면혈 이런 경혈들의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한 안면신경만 뿐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풍혈 주변에서 깊은 쪽에서 목 등 쪽으로 내려가는 부신경 예, 어, 11번째 부신경도 존재하고 있죠. 이러한 신경들도 조차도 결국은 우리가 예풍 주변에서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경들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떠한 뇌신경을 염두에 둔 영역으로서 얼굴, 목 또는 미주신경 영역 등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수수양 3초경에 이제 그 각선혈을 넘어와서 앞쪽에 이문혈, 귀와 관련한 입구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 지역은 턱관절 영역입니다. 아래턱 관절돌기와 그 다음에 두개골의 이제 영역이 서로 관절을 이루는 관절 영역이 돼요. 예, 여기 사진에 보듯이 이 관절돌기 영역에 있는 영역에 지금 이 면이 지금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는 이 면이 지금 임은, 청궁, 청유라고 하는 경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귀 구멍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이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턱관절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참여를 할 경우 이 공간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타멸 과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어, 내용들 위치를 그러니까 취열 방법들을 파악하면서 됩니다. 그래서 수태양 소장경의 천궁이라는 경혈은 이미 배웠으니까 그 위쪽에 이문 또 천궁의 아래쪽에 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확대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좁은 공간이죠. 우린 또 이 공간에 대한 해부학적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거를 귀구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자로는 이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귀구술, 그러니까 구슬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귀구술 위 페임, 귀구술 아래 페임 지역에 각각 이문과 청의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특징을 보면 됩니다. 결국은 어떤 질환을 치료해요? 귀 위주 질환을 치료하는데 여기 치과 질환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 영역이 일종의 트리거 포인트 영역으로 걸려 있어서 아래턱의 질환이 관자 귀 앞을 통해서 관자놀이 쪽으로 통증 영향이 퍼지기 때문에 그런 트리거 발통점의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아래턱을 벌려야 이와 같이 이 공간이 열려서 자침시 이문 천궁 청해를 자극할 수 있다. 예, 이런 특징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화료죠. 화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귀끝의 수평선이 이 살적머리 여기가 살적머리라고 한글 표현은 살적머리라고 하죠. 관자놀이 머리카락의 경계 지역인데 사실 이 지역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얕은 관자 동맥이 올라가는 경유지예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관자근의 경계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고 또 앞쪽으로 앞 귓바퀴근이 있다고 얘기했죠.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위치를 보면 되고 이 위치가 사실은 공교롭게도 현재는 수소양경이지만 옛 문헌에 따라서는 족소양, 수태양이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에서의 병증 모델을 이해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소양이라는 공간의 특징으로 병증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태양이라고 하는 공간적 속성을 가지고 병증 모델을 형성할 수도 있더라. 물론 태양이라고 하는 모델적 속성은 두부죠. 전체적으로 머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통증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은 특히 뒤통수를 중심으로 하는 영역의 통증들을 주로 태양의 영역에다가 많이 집어넣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경외기혈, 귀 주변에 있는 경외기혈을 몇 개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중이라고 그러니까 경외기혈은 기혈과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 게 이침혈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침혈은 경외기혈이 아니라 귀를 중심으로 하는 특수 침법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외기혈은 이침혈을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이침혈은 이침혈대로 따로 여러분이 또 학습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이침이나 두침에 대한 소개를 또 할 수 있는 또 수업이 있으면 소개하겠지만 현재는 경외기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외기혈 중에 이중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더라. 이거는 여기 보면 귓바퀴에 이륜각, 그러니까 이 영역을 이륜의 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륜의 각. 예, 이륜각의 중점에 있다. 그러니까 이륜각의 중점에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그러니까 귀구멍 바로 위에 있는 것이죠. 어떤 목적으로 옛 사람들은 썼냐면 주로 이런 피부 질환, 예, 황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피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러니까 일종의 간장 질환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간 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부에 나타나는 현상을 완화해주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뭐 어떤 목적이 단마진 피부 가려움 등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듯 어떤 피부 질환을 급하게 이제 치료하는 목적으로서 많이 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중열의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예, 여기가 이륜각이고 예, 꺾였다는 거죠. 이륜각. 그다음에 이륜결절.
이륜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적 표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귀구멍 귀구멍이에요. 이중 이공중 귀구멍은 귀구멍을 자극하는데 귀구멍 어떻게 찌르겠어요? 못 찔러요.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면봉으로 귀 판다고 생각하시고 마사지 자극하면 그냥 이공중 자극 되겠죠. 예, 귀 가려우면 그냥 귀 파시면 귀구멍을 파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치료 수가 있겠어요.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치료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귀뜸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귀뜸봉, 이어 캔들, 이거 예, 누구 닮았어요? 송중기 닮은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얼굴은 예, 송중기는 아닐 거예요. 그냥 어떤 상품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보여주는데 귀구멍에 지금 담배 모양으로 생긴 뜸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재밌어서 이거 사서 한번 집에서 해봤거든요. 예, 재밌습니다. 예. ASMR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요즘 ASMR이 곽광을 받지 않나요? 예, 이거 하면 ASMR 느낌이 옵니다. 예, 귓속으로 예, 불타는 느낌이 막 들어오는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재 떨어지면 얼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지금 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기 구멍만 열린 데다가 뜸을 뜨는데 태우면 이게 침지처럼 타면서 없어지면서 이 속으로 연기가 이렇게 생긴 게 밑으로 귀로 들어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치료적 목적으로 파는 상품도 나왔는데 한 개당 한 10,000원, 20,000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비싼 건 못 가 생각해 보니까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만든 특수한 귀뜸봉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싼 거는 그냥 쓰기가 뭐하지 않나요? 저렴한 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요. 예, 중국에서는 귀뜸을 굉장히 일반인들이 많이 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뜸봉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 아로마에서부터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거 한 번씩 해보면 예, 신선해 보이지 않겠어요? 사실 이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심리요법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되겠다 예, 생각이 들고 또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질환을 좀 완화해 주는 데 도움이 있다. 왜? 귀구멍 안에다가 열자극을 전달시키는 거잖아요. 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열자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귀구멍 안에 열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 물론 여기에 열을 집어넣어 줄 때 아무튼 이 소재가 중요하겠죠. 예, 여기다가 저기 휘발유 붓고 열을 자극 주면 큰일 나잖아요. 예, 일단 환경 오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소재가 좋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좋은 소재는 가격이 세구나, 저렴한 소재는 가격이 저렴하구나 하면서 시간 될 때 한 번씩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런 치료법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죠? 하나의 새로운 테마,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우리 한의사들이 점점 늘어나서 참 경쟁이 치열합니다. 질병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 다양한 어떠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귀 중심에서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심신을 이완시키고 또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힐링 치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강조한 거고요. 근데 나머지 목은 여러분이 체험해 보면 압니다. 예. 거의 ASMR 수준의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불이 나니까 예. 그 혹시나 얼굴로 재 떨어져서 화상 있는 것만 조심하면서 시술해 보길 바래요. 예, 제가 제일 편안할 때 언제냐면 아내가 제 귀를 파줄 때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이 오지 않나요? 어머님이 여러분의 귀를 파줄 때 여러분이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기대고 있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모습 아닐까요? 사실 이 귀뜸봉이 주는 이미지가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감성적인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유라고 하는 경외 계열이 있는데 양유는 뒷귓바퀴 근육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귀와 뒷귓바퀴 근이 만나는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뒷귓바퀴 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써요? 그냥 귀질환에 쓰는데 여기 어린이 뇌전증에 쓴다고 한 이유는 앞에서 계맥과 노식 설명할 때 나타난 현상하고 똑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럼 무슨 목적이 있어요? 이 지역에 존재하는 체표 혈관을 관찰하는 거죠.
지금 이 사진 좀 크게 확대했더니 여러분이 화면이 좋다면 여기 이런 혈관, 모세 혈관이 보일 거예요. 이런 모세 혈관이 정상적일 땐 이 정도지만 열이 많아지고 좀 어떠한 이런 특정한 병증이 생길 때는 이 혈관들이 경결이 되면서 울긋불긋하면서 색깔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워진 공간을 동의보감을 비롯한 이 문헌에서 닭발톱 모양의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자 출혈해서 혈액을 빼면 어떤 해열 치료나 경련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으로 수소양경의 이 공간을 보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후계입니다. 예. 노식이라는 혈과 각손이라는 혈을 염두에 두고 그 중간쯤에 있는 건데요. 이 후계라고 하는 것은 1965년에 처음 소개된 거니까 경외의 기혈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혈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경혈학 총론 시간에 어, 경혈, 그러니까 수혈이 가장 큰 의미라고 했죠. 네, 수혈을 분류하면 경혈과 경외 기혈로 나누죠. 그리고 경외 기혈을 나눌 때 예, 신혈이 또 있어요. 경외 기혈 안파트에 이 신혈은 뭐냐면 19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근현대 시대에 등장한 혈이다라는 의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옛 문헌에 있는 게 아니라 현대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 근데 후계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목을 여는 거니까 어딜 열었어? 편도선염 치료에 썼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좀 생뚱맞죠. 예, 생뚱맞는데 편도선염에 썼다는 거예요. 그럼 편도선염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편도선염의 기본적인 증상의 표현이 뭐죠? 발열, 종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실혈증 상태인 거예요. 실혈의 상태. 실혈의 상태에 일단 해열 효과를 주는 작용들이 머리 부위에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는데 왜 편도섬에 북한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부위를 그 고전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이 학술지를 쓴 임상 연구자가 자기의 느낌으로 새로운 경혈의 이름을 만든 거겠죠. 네,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뭐 새로운 경의 기혈, 새로운 혈을 여러분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 이름을 달아서 역사에 새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임상 경험을 통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치료혈을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동시 침법이 다 그래요. 예, 동시 집안에서 만들어진 침법의 혈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듯 어떤 개인의 주장을 통해서 그 임상적인 경험을 제시하는 혈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요식과 각손 이 영역의 주치적 성향에 이 목에 관련된 이비인후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어, 편도선염만 얘기했지만 이 영역은 전체적으로 이비인후과적 치료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자가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증상이다 생각해보면 수소양 경면을 떠올려서 그 수소양 경면에 있는 경혈들을 활용한 이비인후과적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이비인후과에서 제일 많이 처방하는 게 항생제입니다. 일단 항생제 투여율을 누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상할 수 있죠. 그럼 환자한테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항생제를 드실 수도 있지만 이 치료를 통해서 항생제 복용의 가능성을 줄여봅시다. 요즘에 우리 사실 이비인후과 환자 중에 제일 많은 빈도가 어디냐면 청소년이거든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청소년들 아이들이 열이 나서 의식을 잃거나 경련이 날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소염제나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을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는 치료를 보조적으로 침술이나 한약 치료가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한의학의 방향성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여러분이 예상해서
이게 의미가 있어? 라고만 하지 말고 현재 늘어나는 여러 가지 의학적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울증입니다. 호흡곤란 기관지염에 쓴다고 하지 않나요? 이것도 좀 생뚱맞긴 하죠. 근데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어떤 측면을 염두에 둔 거죠? 제가 볼 때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여러분, 현식이라고 하는 것에 현대판 가장 중요한 응급시술 도구가 뭐죠? 예.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교감신경 효연제를 스프레이로 목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기관지를 확장해주고 기관지 점막에 점막을 채우고 있는 점액을 분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러한 교감신경 효연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그러한 아드레날린, 알파, 베타 수용체들을 자극하는 약물을 뿌리죠. 그럼 그 기본적으로 뭐죠? 자율신경계의 언밸런싱을 리밸런싱 해주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부위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부교감 신경을 위주로 하는 조절력이죠.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의 작용을 턴다운 시키면, 그러니까 턴업 시키는 게 아니라 턴다운 시킬 수 있다면 이런 치료에도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울증이 왜 땡뚱맞게 호흡곤란 기관지염이라고 하면서 썼을까라고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것도 사실은 오래된 책이 아니에요. 거의 신열에 가까운 정도의 경혈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보고 뜸 시술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뜸 뜨기 되게 곤란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귀뜸봉, 애조구 아니면 애조구, 애조구라고 하는 게 뭐죠? 피부에 뜸을 대는 게 아니라 피부 윗면에서 열자극을 전달하고 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귀뜸봉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술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수소양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수소양경맥의 마지막 경혈인 사죽공을 소개합니다. 다른 명칭이 목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묘자라고 하는 건 구석이라는 뜻이에요. 경계라는 뜻이고 구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구석. 근데 이쪽이 가쪽 눈구석인데 그 가쪽 눈구석의 위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썹의 가쪽 끝, 눈초리라고 얘기합니다. 가쪽, 눈썹 가쪽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간도 이제 족수양의 영역이기 때문에 족수양으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꼬리표가 족수양도 달렸고 시술의 의미는 머리와 눈 질환을 위주로 하는 아시얼적 특징이 있습니다.